안녕하세요. Hello, my baby. Prince Jin. Hi. Good morning.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글을 통해서 문화를 접하고 세상의 모든 그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글을 쓰면 이제 그걸 문학이라고도 그러고 뭐 취미로 이제 시를 쓰시기도 하고 뭐 수필을 쓰고 자기 의견을 쓰기도 하고죠. 그리고 이제 노래도 부르죠. 또 예술을 하시는 분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평화롭고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즐기는 것인데 그 평화로울 때 우리는 그 평화를 구가하는 민족은 거의 다 말살돼 버렸어요. 그 못 살아남아요. 평화로울 때 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그 안위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민족은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그 흐름에 잘 순류를 탔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떤 그 실수도 있냐면 방탕한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끊임없이 옳음을 택하고 나라를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선각자라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쉬운 예로 그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꼽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국제연합으로부터 애국을 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한 민족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했고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즐기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문학 예술하는 분이 싫어하는 것은 난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문학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놀고 먹자는 무슨 술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는 그 예지를 가지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 옳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그 수단이 음악 예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전쟁이 나왔는데 우리가 저 시도 써야 되고 지금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시끄러워요. 총 좀 쏘지 마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열심히 음악하고 예술 하십시오. 그리고 문학 하십시오. 저희가 잠시 전쟁 멈추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인류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사실이 없어요. 단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쪽에서 시끄럽게 노래하고 춤추고 막 장구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무슨 시 읊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전쟁을 위해서 그 중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고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문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를 항상 걱정하고 문학인, 특히 그 지성인들이 항상 걱정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글 배운 사람들한테. 근데 글 배운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방탕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시를 읽고 그 수필을 자랑하고 그 자기의 그 기량을 뽐내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도 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올리는데 대부분 이제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집어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보고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 사이트는 제가 이제 안 올리고 그런 데는 제가 이제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난 놀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요, 100%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저 유익한 내용인데, 저거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런 걸,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나라를 걱정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배격하는 사람 치고 아주 유명한 시인도 없고 유명한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전부 얼치기들이에요, 얼치기들. 뭐 문학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희건방 져가지고 자기가 문학인이라고 뽐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나하고 이제 생각이 터지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임진애 논사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아주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뭐가 나쁘냐면,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틀려요. 개인하고 일본 국가에 대응하고는 전혀 틀려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친한파라고 하는 그 정권들이 몇몇 정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권들을 우리한테 이제 정식으로 임진애 논사나 조선 침략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뭐 사죄도 하고 이런 정권들인데, 그런 정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정권을 우리가 좋아하냐면 아베 같은 정권을 굉장히 많이 추앙하거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가 친일파들이 최대 극성을 부리고 아베한테 사죄하라는 등 뭐 해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막 흔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왜 그럴까요? 친일파가 많아서 그래요. 친일파가. 아직도 친일파가 많이 있어서. 왜 정권적 대응이 틀리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일본에서 대정부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강조하는 게,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조선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최고의 재상으로 일본에서 꼽아요. 일본 정권적 입장에서. 근데 선조를 비롯한 기타 정치가들은 아주 나쁜 놈이고, 그건 도대체 안 되는 놈이거든. 아주 안 되는 놈이라고 비하하거든. 그래서 이순신을 축혀준 게 뭐냐면, 이순신이 행편없는 사람인데, 일본도 알아요. 아는데, 이순신 때문에 일본이 이제 유리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순신을 축혀주고 대신 이순신을 천건 유성룡을 알아주고 대신 선조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이제 일본의 전략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조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선조는 아주 훌륭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사실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이순신을요, 이게 행편없는 그냥 일반 쫄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순신이 이제 유성룡이 뭐를 했냐면, 정급 변감이 이제 지금 이러면 면장이야. 면장급에 있는 사람을, 조선 수군 전라 좌수사로 이제 이 사람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면장급을 좌수사로 올릴 수 없잖아. 좌수사는 거의 장군으로서 거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예요.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순신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진도군수로 발령을 내요. 발령을 내가지고, 진도군수에 취임한 바가 없어, 이순신이. 취임하기도 전에 발령내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가리포 첨사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바로 밑에급 해당되는 첨사로 이제 또 발령을 내. 그래가지고, 가리포가 어디냐면 완도거든? 완도군에 가리포 첨사로 이순신이 취임한 사실이 없어.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진도군수 경력, 가리포 첨사 경력, 뭐 이래가지고 순 엉터리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천거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아주 이순신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일본한테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게 나쁜 사람인 동시에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면 뭐 굳이 그렇게 계급 세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엉터리로 진도군수로 발령냈다? 그 취임도 하기 전에 또 뭐 가리표 첨서로 이거 발령냈다가 또 취임도 안 하고 뭐 이런 그 트릭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이순신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순신은 도저히 그 장군감으로서 그 경력도 안 갖춰지고 지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전히 유성룡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발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이 국가적으로는 이순신하고 유성룡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그 선조를 막 이제 그 비하하는데 여러분 그 선조 비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1592년 4월 13일 날 일본이 우리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쳐들어와서 이제 그 시립장군이 일본군이 어디로 오냐면 중앙선 루트를 타고 이 경상북도로 이제 올라가거든. 올라가니까 저게 틀림없이 문경세제를 넘어올 거란 말이야. 이게 문경세제를 넘어오면 충주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충주 그 단금대에다 진을 치고 이제 시립장군이 대한민국의 참 그때 조선의 최고의 명장인데 그 대기하고 오면 그냥 기마전술을 해가지고 일격에 격파한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격파는 곳하고 일본군들 그 조총에 그냥 맥을 못 치고 그 자리에서 아주 몰살당했거든.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서둘러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는데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은 아주 훌륭한 장군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순신하고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훌륭한 장군인 재상인데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다. 아주 그 비흡한 놈이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선조를 그렇게 욕하고 뭐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선조 만나면 텔레비 꺼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집이 개를 기르는데 그 개 이름을 선조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 개만 뜻 못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개를 막 두드려 팬대. 이 새끼 선조 이 새끼 나쁜 새끼가 하면서 그 자기 개를 이제 학대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이 상당히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그 선조가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망을 안 가고 한양에 있다가 일본군한테 잡혀서 죽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조선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잡혀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잖아. 그냥 일본이 그냥 조선 접수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일본이 그 살기가 상당히 열악한 나라예요. 왜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화산도 터지고 막 불안한 나라야. 해일도 나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중심 세력이 조선으로 한반도로 이주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는 만약 우리 후세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지금쯤 일본으로 쫓겨가지고 이 한반도에는 훨씬 더 못하고 그 일본 어디 오지에 가서 뭐 농사를 짓든지 했던 구차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걔들이 내선 일체 어쩌고 그러지만 조선은 그 침략국의 그 민족을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선조를 비하해가지고 선조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놈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희 조국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니까 그거 다 때려치고 일본에 충성해라 그 얘기거든. 일본에 충성해서 박정희처럼 출세해라 이 말이야. 일본이 이제 선조를 비하하고 이순신을 띄운 그 목적이 근데 여러분은 거기 이제 말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동시에 유성룡은 왜 띄우냐? 유성룡은 이제 이순신을 그렇게 천거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띄우는 건 아니야. 유성룡이 뭘 했냐면 동인그룹인데 당시에 조선에서 이제 소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취임하자마자 사절단을 보내요. 뭐 뇌물도 좀 싸가지고 가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6개월 동안인가 우리 조선 사절단을 안 만나죠. 아주 목에 힘주고 되게 버텨.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한 6개월 기다려서 이제 겨우 만났어요. 만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배할 나라니까 뭐 어쩌고 하죠. 하여튼
아주 거만을 떨어가지고 국서라고 주는데 그 국서가 보니까 뭐 완전히 우리 조선을 신하국 취급하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국서를 몇 번인가, 3번인가, 두 번인가 교정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우리나라에 왔는데, 왔을 때, 이제 서인그룹이 지금이라 말하면 이제 야당 비슷한데, 서인그룹에서 간, 그 대표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만 떠는 거,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저놈이 틀림없이 조선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인그룹에 간 대표가 이제 부사로 따라가는데 그 김성일인가 이 사람이 이제 유성룡이 친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꼭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그 자식이 그런 주제에 무슨 조선을 침공해. 그 괜히 거드름 피우는 거지. 절대 그놈들은 조선 침략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침략 안 할 걸로 예상하고 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유성룡은 그 김성일이와 더불어 가지고 뭐를 했냐면 동인그룹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전쟁을 대비하자는 서인그룹을 제압하고 지혜의 패권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 패권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부가 있어야 이제 힘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 유성룡 씨한테 한 번도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하여튼 유성룡이가 그런 대로 권율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뭐냐면 선조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나라 정식으로 지금 있는 관료들을 진급시키면 이게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특차 채용을 합시다. 특차 채용이 어떤 거냐면 그런 진급 서열을 따지지 않고 특별히 사람을 채용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들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채용한 게 권율이거든. 권율을 무슨 의주 목사인가 뭘로 이제 채용하고 이순신은 이제 전라 좌도 수군 철도사로 채용했단 말이야. 이렇게 채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니까 유성룡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자기가 미리 알아보고 그게 한 3년 전부터 이순신을 공작을 했거든. 전라 좌도 수군 철도사로 채용하는 걸 자기가 알아보고 이순신을 특별히 이제 채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순신이 훌륭한 군사 장군이고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면 바로 경상도 부산에다가 절도사를 시켜야죠. 그래서 일본 배들이 못 오게 막았어야 되잖아. 근데 그 일본군들이 맨들이 오는 게 어디 항로잖아. 부관. 이게 부산으로 먼저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부산에다 그 사람을 이순신을 배치했어야지. 전라 좌도는 부산 어디가 다 망가지고 나서 나중에 올 때니까 가장 안전한 지역에다가 이순신을 갖다가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유성룡 백 믿고 전쟁이 나도 안 가고 딱 버티고 앉아서 원균이 부산 경상도 쪽에 와서 같이 싸우자고 그러니까 나는 담당 구역이 전라도야. 난 못 가. 이래가지고 안 간 비급한 장소인데 박정희 잔당놈들이 뭐라고 소설을 쓴지 알아? 이순신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에 담당하고 있는데 왕명이 없는 한은 전라도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다. 그래서 안 간 것이지 이순신이 비급해서 안 간 게 아니다. 그런데 생구라거든요. 거짓말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순신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왕명이 없는데도 자기 전라도에 있는 경상도에 가까운 군수물자를 전부 다 전라 좌도 쪽 가까운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순신 재량 거니까 옮길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경상도에 가서 전라 좌도 우도에 있는 전라 좌도 가까이 있는 경상 우도에 있는 원균의 군수물자까지 빼돌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전라도로. 근데 원칙을 지키는 놈이 왕명도 없는데 왜 남의 지역 구역에 가서 전쟁 물자를 빼와? 그게 원칙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 지키는 놈이 왜 1597년 1월 5일인가? 그때 2월 5일인가? 2월 5일 그때 선조가
부산 가서 가또 기요마사 막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갔어? 그 일본에 일본 그 해군이, 일본 수군이 500척이 경상도 쪽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 못 갑니다 하고 왕명을 거역했잖아. 그렇게 원칙 지키더니 왜 왕명을 거역해? 그러고 그 이순신이 얼마나 그 비급한 놈이냐면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에서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항일 전쟁을 했잖아요. 의병으로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왕명 없어도 일어났잖아, 자발적으로. 근데 일반 백성도 나라가 위급하면 그 일본 놈 왜군들 오는 데에 가서 싸우겠다고 무기도 없는 대창 들고 소시랑 들고 낫 들고 나가서 달라드는 마당에 그 막강한 장비를 가지고 앉아서 난 전라도 담당인이 여기서 일기나 쓰자, 뭐 시나 읊으자. 이게 당신들 눈에는 그게 영웅으로 보입니까? 그게 성웅이에요? 당신들이 그 글 배우고 이 나라에서 문화하고 시 쓰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그 썩은 사고방 가지고는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수군이 어떤 수군이냐면 이미 고려 말기에 최영 장군이 아주 그냥 고심을 해가면서 최무선 장군은 경북 영천분인데 이분하고 그냥 화약을 개발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재정도 지원하고 자기 사비도 털어가지고 화약을 개발해가지고 대포를 만들었어요. 대포를 만들어서 어디서 그 배를 만들었냐면 강화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놓고 대포를 쏘아보니까 대포 후폭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더 크게 만들고 하여튼 실험을 수백 번, 수십 번 해가지고 결국은 판옥선 형태의 군함을 만드는 거예요. 조선 수군이 배를. 그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최초의 80척을 가지고 와서 일본 군들이 군산 앞바다에 500척이 쳐들어왔는데 조선 수군이 그때 최무선 장군이 이제 화약 만들었으니까 거의 주임급이고 그다음에 나세, 심덕부 이 사람들이 판옥선을 제조한 그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가서 외적 500척을 함포로 쏘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1380년인데 이 세 개의 함포를 사용해서 상륙작전을 실시한 기록이, 세계 기록이 이탈리아의 레판토 전투가 이제 최초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가 이순신 장군이 최무선, 심덕부, 나세 이 세 분이 군산에 가가지고 외적 500척을 때려 부신 191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의 함포를 가지고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관심 있으면 군산에 가면 한번 둘러봐자. 금강 하구에 큰 기념공원이 있어요. 진포대첩 승리 기념공원. 그래가지고 그 배가 이미 우리가 세계 최강의 무기인데 강화도에 있던 배를 진포대첩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고군산 열도라고 하는 선유도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배를 만들면서 거기서 판옥을 씌운 거예요. 그 옛날엔 판이 없었어요. 판옥이라는 벽체를 거기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활, 칼 이런 거 가지고 오니까 그놈들을 우리가 대적하기가 아주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함포가 있으니까 솔나무 두근 판목을 참나무라고 그래. 참나무, 솔나무인데 하여튼 그런 건데 판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피포홀이라고 조그만 군형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대포 놓고 거기서 이제 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와서 조총을 아무리 쏘아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수군이 가지고 있던 게 세계 최강의 함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400년 전에 임진왜란 1592년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인지는 내가 조사해 본 바는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세계 최강일 것 같아요. 근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강이야. 왜냐하면 명나라가 그 당시 동북아시아를 다 지배했는데 명나라 함선은 우리나라 함선의 비교가 안 돼. 쪽이 안 돼. 그래서 명나라 그 진린 장군이 주요 전투할 때는 우리나라 그 판옥선을 빌려서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 가지고는 그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 그 조선수군의 그 함대가 최고지. 그런 최고의 함대를 가지고 이순신이 그 전라도에 숨어가지고 일기나 쓰고 무슨 시나 쓰고 여러분처럼 문학에 취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까지 그 전쟁터에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가하게 유람 얻었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영웅이라고. 그리고 무슨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후로 4년 후에 이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 제일 내가 성질나는 게 뭐냐면 일본군이 500척에다가 수송을 하려고 그랬대.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슨 전쟁 물자하고 쌀하고 싣고 가는 수송선이라는 놈도 있고 왜군을 10만 명을 싣고 있었다는 놈도 있고 왜군을 10만 명 싣고 있었다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무안군에 옛날에 부군수원 놈인데 이놈이 나한테 눈을 까부치고 덤비면서 그때 왜군 10만 명을 싣고 뒤에 500척이 외선 500척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순신이 물돌목을 막아가지고 조선을 구했는데 뭔 소리라냐고 나한테 대들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면 왜군이 1592년 4월 13일 날 우리나라 처음 쳐들어온 사람들이 700척이라고 했잖아. 700척이 18,200명 왔는데 한 배에 27명씩 타고 왔어요. 계산해 보면.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처음 올 때는 식량을 좀 싣고 와야 돼. 당장 여기 와서 먹여야 되니까 식량도 싣고 다른 거 싣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탔지. 근데 그 배의 캐파시티가 얼마냐면 40명씩 실을 수 있는 배예요. 근데 40명씩 실을 수 있는 배를 500척 가지고 왔다고 그래도 2만 명밖에 안 돼. 4, 5, 22만 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거기다 10만 명 실었대. 이 무식한 놈이. 이런 놈이 이게 박정희 잔당이거든. 이놈은 뭐라고 그러냐면 박정희가 있을 때 자기가 박정희한테 특채돼가지고 공무원 생활에서 군수까지 했는데 박정희 있을 때는 공문을 받아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래. 아주 진실성이 있대. 근데 그 후로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로 공문을 내려보낸대. 이런 멍청한 자식이 부군수를 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척에다가 10만 명을 싣고냐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순신이 이마도 해전을 했다고 했잖아. 이마도 해전하고 도망가가지고 9월 16일 날 전투하고 11월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군산 앞바다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장기에 썼단 말이에요. 그 배가 이순신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13척이 다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전쟁할 준비도 하고 이런 물자도 배도 정비하고 이런 거 했겠지. 근데 거기서 장기에 쓸 때 그때 이순신이 죽을 고비에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첫 번째 전투인데 장기를 함부로 지 맘대로 그냥 대충 쓰겠어? 병사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31척 부신 거 확인하고 그 뒤에 일본군들이 몇 명이나 왔다냐 하던 거 확인해서 133척이 왔다는 걸 확인했어. 그때는 안 하면 이순신이 죽을 판이니까 분명히 했어. 해가지고 133척에 31척 때려부셨다고 하는 것을 장기로 써가지고 조정에다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뭐요? 이순신이 당신들 말로 영웅이라며. 영웅이 왜 거짓말을 해? 자기가 확실한 걸 정확히 써서 올린 거지. 그런데 뒤에 무슨 500척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이 빌어먹을 양반들 같아요. 그따위로 거짓말 사기쳐가지고 역사 공부를 했으니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관이 머리에 들어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예요. 왜 중요한 때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운동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남북 통일운동을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통일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게 세대의 이제 과제예요.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